2013년 10월 인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죠. 인천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는 벌써부터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대형 관광버스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2학년 학생들은 저마다 캐리어와 배낭을 끌며 삼삼오오 무리지어 걸어왔습니다. 서울과 설악산을 둘러보는 2박 3일 수학여행이었어요. 18살 민정은 친구들과 함께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분홍색 배낭을 맨 모습이었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민정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서로의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들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하나둘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정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배낭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죠. 그 안에는 카메라와 지갑, 그리고 여행 내내 필요할 게임 물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잘 다녀올게요. 선물 사올게요.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었죠. 민정의 아버지 도연은 그 시각 이미 출근한 상태였어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상보안업체 사무실에서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6살의 도연은 예비역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었죠. 현역 시절에는 UDT 대원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이었어요. 제대 후에는 민간 해상보안업체에서 선박 경호와 위험지역 항로 안전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한 도연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조심히 다녀오렴. 사진 많이 찍고. 간단하지만 애정이 담긴 답변이었죠. 버스는 인천을 출발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새벽 도시를 빠져나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곧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지나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잠에 빠져들었고 일부는 여전히 떠들며 창밖 풍경을 감상했죠. 민정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설악산의 단풍은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들과 찍을 사진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버스는 순조롭게 강원도로 향했어요. 산세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버스는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금씩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곧 횡성휴게소에 들를 예정이니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식을 사 먹으라는 말이었죠. 학생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정도 배낭에서 지갑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며 휴게소에서 무엇을 살지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편의점에서 살 물건 목록을 작성하며 웃고 떠들었죠. 버스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횡성휴게소로 접어들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이 휴게소는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휴게소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버스가 나란히 주차하자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죠. 선생님들은 30분 후에 다시 집합한다고 공지하며 학생들을 내보냈어요. 민정은 친구 2명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씨였고 주변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것이 민정이 정상적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휴게소 휴식 시간이 곧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전 9시 40분 횡성휴게소는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로 순식간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휴게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건물 내부의 편의점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과자와 음료수를 샀고 식당에서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죠. 민정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초콜릿과 생수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친구 한 명이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고 말하며 앞서 걸어갔어요. 민정도 구매한 물건을 손에 든 채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죠. 휴게소 화장실은 건물 중앙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나란히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입구 천장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민정은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배낭은 버스 좌석에 그대로 두고 왔고 손에는 방금 산 초콜릿과 생수병만 들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민정의 모습이 CCTV에 뚜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시각은 오전 9시 47분이었죠.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민정의 뒷모습이 화장실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무렵 도연은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해상 지도와 보안 장비 카탈로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실시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이 떠 있었어요. 해상 보안이라는 업무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 순간에도 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강원도에 거의 도착했을까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내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딸에게 향해 있었어요. 도연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죠. 생명이 오가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내의 미소와 딸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든 이유였죠. 제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때로 위험했지만 도연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민정은 도연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18년 전 딸이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을 도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그 순간 도연은 다짐했죠.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겠다고 말이에요. 민정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도연은 딸이 자랑스러웠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민정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설악산에서 아빠 선물을 꼭 사오겠다고. 아빠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르겠다고 했죠. 도연은 그런 딸이 기특했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어. 민정이가 조심히 다녀오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도연이 말했어요. 민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분명 뭔가를 사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부녀간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평범하고 따뜻하고 아무 문제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평범한 아침이 곧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10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한 집합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335 버스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각 버스마다 출석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민정과 같은 반 학생들이 탄 2호 버스에서 담임 선생님이 명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생들은 대답을 했고 좌석에 앉아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민정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크게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주변 학생들에게 민정을 봤냐고 물었지만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봤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떠올랐죠. 담임 선생님은 여학생 몇 명을 데리고 다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민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죠. 식당과 휴게 공간을 뒤졌지만 민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급히 휴대폰으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 신호음이 버스 안에서 울렸습니다. 민정의 좌석으로 가보니 분홍색 배낭이 그대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가방 옆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죠. 선생님은 급히 가방을 열어 확인했어요. 지갑, 학생증, 디지털 카메라, 개인 물품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즉시 교감 선생님과 학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휴게소 관리 사무실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휴게소 관리자는 곧바로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었고 청소 직원들과 식당 직원들에게 여학생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휴게소에서 특정 학생 한 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 관제실로 선생님을 안내했고 함께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47분 민정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정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은 아무리 돌려봐도 나타나지 않았죠. CCTV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한 결과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의 수와 나온 사람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들어간 이후 약 30분 동안 총 42명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41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분명히 부족했죠. 관리자는 당황하며 다른 각도의 CCTV도 확인했지만 휴게소 출구 쪽 카메라에도 민정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주차장 CCTV, 건물 측면 CCTV, 후면 CCTV 모두 확인했지만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여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민정을 집어삼킨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죠. 오전 10시 30분 휴게소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횡성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곧이어 형사과 직원들도 도착했어요. 경찰은 즉시 휴게소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화장실 내부는 물론이고 창고, 기계실, 직원 휴게실, 심지어 쓰레기 집화장까지 모든 공간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경찰은 휴게소를 이용한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청했고 주변 도로의 CCTV 확인에 착수했죠. 학교 측은 급히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민정의 부모에게도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인천 송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업 특성상 긴급 연락일 수 있다고 생각해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담임 선생님 목소리였고 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딸이 횡성휴게소에서 실종되었다는 말에 도연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는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죠. 정확한 위치, 실종 시각, 마지막 목격 장소를 빠르게 확인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차키를 꺼내며 상사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간단히 말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횡성까지의 최단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고 동시에 수십 가지 가능성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했죠. 평소 같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리였지만 그는 안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높였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긴급 출동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구출해야 할 대상이 동료나 민간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었죠. 그럼에도 도연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고속도로를 질주했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블루투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횡성경찰서 담당 형사와 통화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상세히 전달받았죠. 딸이 휴대폰과 지갑, 모든 소지품을 버스에 두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CCTV에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 휴게소 전체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이 차례로 보고되었어요. 도연은 형사에게 CCTV 영상 원본을 보관하고 휴게소 구조도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실종 시각 전후로 휴게소를 출입한 모든 차량의 목록과 주변 도로 CCTV 확보를 당부했죠. 형사는 실종자 가족치고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놀라며 도연의 신원을 물었어요.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에요. 도연의 짧은 대답에 형사는 협조하겠다고 답했죠. 차는 계속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을 지나고 여주를 지나고 원주를 향해 달렸어요. 도로 양옆으로 산이 점점 깊어졌죠.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민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도연은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구출할 것입니다. 오후 12시 40분, 도연은 드디어 횡성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인천에서 2시간 10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죠. 주차장에는 여전히 인천여고의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차 2대가 추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 입구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도연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 통제선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관리 사무실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형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도연을 보자마자 사과의 말을 쏟아냈지만 도연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정보였죠. 도연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민정의 걸음걸이, 자세,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 처리를 세밀하게 관찰했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협박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민정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연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의 영상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모습, 그들의 체류 시간, 복장, 들고 나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30분간의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오전 9시 52분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중년 여성으로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쇼핑백이 비어 보였는데 나올 때는 뭔가 들어있는 듯 부풀어 있었죠. 도연은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여성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고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장면을 역추적해 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드러났죠. 여성은 휴게소에 들어온 지 불과 5분 만에 화장실로 직행했고 다른 곳은 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장실 이용이 주목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해 주세요. 도연이 형사에게 말했죠.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흰색 승합차를 타고 왔으며 차량 번호판은 진흙으로 고의적으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행동이었죠. 도연은 다시 화장실 영상으로 돌아가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민정이 들어간 시각 9시 47분. 의심스러운 여성이 나온 시각 9시 52분. 그 사이는 단 5분이었어요.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민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했죠. 도연은 직접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장을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의 눈은 달랐어요. 그는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안을 살폈죠. 세면대, 거울, 휴지통, 칸막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바닥 타일의 상태, 벽면의 흠집, 천장의 환기구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각 칸막이 문을 열어보고 변기 뒤편과 배수관 주변도 살폈죠. 그러다 화장실 맨 끝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변기 뒤쪽 벽면 하단부에 희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물체가 끌려간 듯한 흔적이었죠. 도연은 무릎을 꿇고 벽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벽면을 손으로 두드려 보니 일반 벽체와 다른 공명음이 들렸어요. 뒤편에 빈 공간이 있다는 의미였죠. 그는 벽면 모서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매우 정교하게 위장된 숨겨진 문이었죠. 도연은 즉시 형사들을 불렀고 함께 벽면을 밀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벽면 일부가 안쪽으로 밀리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어요.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성인이 몸을 숙이고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통로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고 그 문은 휴게소 건물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통로를 통과한 도연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이곳은 일반 이용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직원 전용 구역이었죠. 쓰레기 컨테이너와 각종 설비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바닥에는 최근 차량이 주차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죠. 도연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타이어 폭과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승합차나 SUV 정도의 차량으로 추정되었어요. 주변을 더 살피던 중 컨테이너 옆 풀숲에서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머리끈이었죠.
민정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였어요. 도연은 머리끈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민정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죠. 누군가 그녀를 이 숨겨진 통로를 통해 강제로 끌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머리끈이 빠진 것으로 보였어요. 도연은 휴게소 관리자에게 이 숨겨진 통로에 대해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하며 자신도 그런 통로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죠. 이 휴게소는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당시 식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만들어진 통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공사 후 제대로 폐쇄되지 않았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열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죠. 건물 뒤편 직원 주차장 주변에 CCTV를 확보하고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다시 관제실로 돌아가 건물 외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53분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직원 주차장에 잠시 정차했다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번호판은 역시 가려져 있었지만 차량 모델은 현대 스타렉스로 확인되었죠. 차량은 휴게소를 나와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방면이었어요. 도연은 형사들에게 즉시 해당 도로의 모든 CCTV와 과속 단속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후 이미 3시간 이상이 지났어요. 범죄 수사에서 초기 골든 타임은 48시간이지만 납치 사건의 경우 처음 몇 시간이 가장 중요했죠. 범인이 피해자를 멀리 이동시키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찾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죠. 설악산에서 선물을 사오겠다던 그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었죠. 그는 다시 CCTV 화면을 응시하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도연은 관제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20년간 해군 특수전단에서 익힌 분석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죠.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범인은 휴게소에 숨겨진 통로를 미리 알고 있었고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게다가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 몇 분 만에 여고생을 제압하고 이동시킨 것은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죠. 도연의 머릿속에 불편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 납치가 아니라 계획된 표적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민정이었을까요?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수행했던 작전들, 제대 후 맡았던 보안 업무들, 혹시 자신 때문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해상보안 업체에서 일하며 여러 위험 인물들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했던 적도 있었고 밀수 조직을 적발한 경우도 있었죠. 형사 한 명이 다급하게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전 10시 5분경 강릉 방면으로 향하는 흰색 스타렉스가 찍혔는데 앞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지만 측면에서 찍힌 사진의 운전자의 모습이 일부 보인다는 것이었죠. 도연은 즉시 사진을 확대해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의 측면 실루엣이었어요.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자세를 보면 40대에서 50대 사이
군 경력이 있어 보이는 곧은 어깨선과 운전 자세였죠. 도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릉 방면으로 간다면 몇 가지 경로가 가능했어요. 내륙 깊숙이 들어가 산간 지역으로 숨거나 아니면 미시령을 넘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죠. 동해안으로 간다면 속초, 양양 방면이 열렸습니다. 해안가는 은신처가 많았어요. 폐건물, 빈 민박, 겨울철이라 비어있는 펜션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선박들이 있었죠. 도연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범인은 동해안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강릉 방면이 수상했죠. 그곳은 도연이 현역 시절 여러 차례 훈련을 했던 지역이었고 지리를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전 지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흰색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사진을 배포했죠.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 정도로 치밀하다면 차량을 이미 바꿨거나 은폐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담당 형사에게 자신이 직접 동해안 지역을 수색하겠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도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도연은 휴게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비상용 장비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손전등, 다목적 칼, 로프, 구급용품,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소형 쌍안경과 야간 투시경이 들어 있었죠. 해상보안 업무를 하며 항상 차에 싣고 다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에 강릉시 옥계면을 입력했죠. 그곳은 자신이 UDT 시절 대테러 훈련을 받았던 작은 어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직감이 그곳으로 향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차는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횡성을 벗어나 강릉 방면으로 접어들자 도로 양옆으로 깊은 산이 펼쳐졌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도연은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구출할 것이에요.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자 풍경이 바뀌었죠. 산 너머로 동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속초를 지나 양양으로 다시 강릉 방면으로 차를 몰았죠. 오후 2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4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지만 도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죠. 특수부대 시절 그의 직감은 여러 번 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직감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강릉 시내를 지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죠. 옥계면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경포대나 주문진과는 달리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들이 이어져 있는 조용한 지역이었어요. 작은 어항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 어항으로 주로 현지 어민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죠. 도연은 20년 전 이곳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는 폐건물과 빈 창고들이 많았고 대테러 훈련장으로 자주 활용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곳들이 남아있을 것이었죠. 어항에 도착한 도연은 차를 항구 입구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 한두 명이 보였죠. 항구 주변에는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몇몇은 문이 잠겨 있거나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도연은 쌍안경을 꺼내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각 건물의 상태, 출입구, 주차 흔적, 최근 사람의 흔적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했죠. 대부분의 창고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구 끝자락에 위치한 한 창고만은 달랐습니다. 그 창고는 외관상으로는 다른 건물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출입문 주변의 잡초가 최근 밟힌 적이 있었어요. 또한 창고 옆 빈터에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도연은 쌍안경의 배율을 높여 타이어 자국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폭과 간격이 휴게소 뒤편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범인이 무장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딸을 인질로 삼고 있다면 자칫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어요. 도연은 항구 건물들 사이의 좁은 골목을 이용해 창고 측면으로 이동했죠. 걸음걸이는 조용했고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도 밟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창고 측면 벽에 도착한 그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죠. 남자의 낮은 음성과 여자의 날카로운 음성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 이상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통화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여자는 불안해하는 듯했고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고 측면 상단부에 작은 환기창을 발견했어요. 창문은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 있었고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였죠. 도연은 주변에서 오래된 나무 팔레트 몇 개를 찾아 조용히 쌓았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자 환기창에 손이 닿았어요. 창문은 오래전부터 열리지 않았던 듯 녹이 슬어 있었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도연은 다목적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창틀의 녹을 긁어냈습니다. 몇 분의 작업 끝에 창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약 20cm 정도 열리자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죠.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어구들과 상자들이 사방에 쌓여 있었고 중앙 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임시로 설치한 듯한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딸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창고 한쪽 구석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로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도연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민정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죠. 얼굴에 멍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고 숨을 쉬는 것으로 보아 의식도 또렷한 듯 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공범 한 명이었죠. 그들은 창고 반대편에 간이 테이블을 두고 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범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려 했지만 거리가 멀고 조명이 어두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환기창에서 조용히 내려와 생각에 잠겼죠. 단독으로 들어가 3명을 제압하고 딸을 구출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혹시라도 범인 중 한 명이라도 총이나 흉기를 들고 있다면 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횡성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현재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사는 즉시 강릉경찰서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죠. 특공대 출동까지 약 20분 소요될 것 같아요. 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2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환기창 쪽으로 올라갔죠. 안을 들여다보니 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주범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민정 쪽으로 걸어왔어요. 주범은 민정 앞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범은 다시 일어나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가 끝나자 주범은 다른 두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그들은 황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준비를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도연은 다급해졌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떠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창고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정면 출입구, 후면 출입구, 내부 배치, 범인들의 위치, 딸의 위치, 모든 것을 3차원으로 시각화했죠. 만약 후면 출입구로 침투한다면 범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딸이 묶인 기둥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에 쌓인 어구들과 상자들이 엄폐물 역할을 해줄 것이었어요. 문제는 딸을 풀어주는 순간이었죠. 로프를 푸는데 최소 몇 초는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범인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환기창에서 내려와 후면 출입구로 이동했어요. 다목적 칼을 손에 쥐고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죠.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이 외진 곳에서 누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어요. 도연은 문을 아주 조금씩 소리나지 않게 열었죠. 문틈 사이로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범인들은 여전히 테이블 근처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고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회였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0년 전 특수부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몸을 낮추고 가장 가까운 어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침투 호흡법이었어요. 창고 안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죠. 바다 냄새와 녹슨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대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검은 모자를 쓴 주범이 다른 이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죠. 차량을 앞으로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창고 정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다음 엄폐물로 이동했죠. 낡은 그물이 걸린 나무 상자 뒤였습니다. 이제 민정까지의 거리는 약 10m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여전히 테이블 근처에 있었죠.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올 것이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배운 것 중 하나는 인내였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작전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공범이 민정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검은 모자의 주범은 테이블에 남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공범이 민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민정의 입에서 재갈을 잠시 내렸어요. 민정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죠. 공범이 민정의 발목을 묶은 로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발은 자유로워졌어요. 공범은 민정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창고 구석에 있는 간이 화장실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죠.
그 방향은 도연이 숨어 있는 곳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어요. 공범은 민정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죠. 민정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듯 했어요. 그들이 도연이 숨은 상자 더미 바로 옆을 지나가는 순간 도연은 움직였습니다. 폭발적이지만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죠. 한 손으로 공범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압박했어요. 특수부대 시절 수백 번 연습한 조용한 제압술이었습니다. 공범은 순식간에 저항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어갔죠. 공범의 몸이 늘어졌습니다. 도연은 공범의 몸을 조용히 바닥에 눕히고 즉시 민정을 바라보았어요. 민정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보고 있었죠. 입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눈빛에서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재빨리 민정의 손목을 묶은 로프를 칼로 잘랐죠. 로프가 풀리자 민정은 스스로 입의 재갈을 벗겼습니다. 도연은 딸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죠. 도연은 민정의 손을 잡고 후면 출입구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와 어구 더미 사이를 몸을 낮춘 채 이동했어요. 민정은 아버지를 따라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출입구까지는 약 5m 남았습니다. 그때 창고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이지색 바람막이의 여자가 돌아온 것이었죠.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를 앞으로 가져왔으니 빨리 출발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검은 모자의 주범이 대답했죠. 공범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범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즉시 판단했죠. 이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주범이 쓰러진 공범을 발견하는 순간 경보가 울릴 것이었어요. 도연은 민정의 손을 더 세게 잡고 후면 출입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죠. 이제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출입구에 도달하는 순간 뒤에서 주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범이 쓰러진 공범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의 외침이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민정을 앞세우고 항구 쪽으로 달렸죠. 뒤에서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범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민정의 손을 놓지 않고 전력으로 달렸죠. 항구의 어선들 사이, 그물 더미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한 기동이었어요. 뒤에서 주범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그리고 주범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라는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죠. 도연은 항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까지의 거리는 약 50m였어요. 민정은 숨이 차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뛰었죠. 주차장에 도착한 도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민정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항구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죠. 강릉경찰서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주범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 창고 쪽으로 뛰어갔죠. 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주차장에 급정거하며 무장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경찰들에게 범인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특공대원들이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확성기로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이 울렸어요. 창고 안에서는 움직임이 멈췄죠. 잠시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약 10분간의 협상 끝에 창고 문이 열렸어요. 주범과 베이지색 바람막이의 여자가 손을 들고 나왔죠.
특공대원들이 즉시 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의식을 잃었던 공범도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되었어요. 도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차로 돌아가 민정을 확인했어요. 민정은 조수석에 앉아 떨고 있었죠. 도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의 품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구급대원이 민정에게 외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손목과 발목에 로프 자국으로 인한 경미한 찰과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민정은 구조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릉동 인병원 응급실에서 민정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경미한 탈수 증상과 손목 발목의 찰과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치료를 권고했죠. 도연은 의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담당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체포된 범인들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도연은 복도로 나가 형사와 마주했습니다.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범인들의 신원 정보를 보여주었어요. 검은 모자를 쓴 주범의 이름은 최기철, 48세, 강릉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력을 보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기철은 전직 해군 특수전단 소속이었고 도연과 같은 시기에 복무했던 인물이었어요. 도연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15년 전 도연과 같은 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원이었습니다. 당시 서해 북방선 인근에서 수상한 선박을 납포하는 작전이 진행되었어요. 정보에 따르면 그 선박은 밀수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무기와 불법 물품을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죠. 도연의 팀이 투입되었고 야간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불완전했어요. 선박 내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무장 인원이 있었고 그들은 특수부대의 접근을 미리 알아챈 듯 대비하고 있었죠. 작전은 순식간에 격렬한 충돌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최기철의 동생이었던 대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복부 관통상을 입은 그는 즉시 후송이 필요했지만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송은 불가능했죠. 작전 지휘관이었던 도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작전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도연은 작전 지속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매뉴얼이었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죠. 결국 밀수선은 납포되었고 범인들은 체포되었지만 부상당한 대원은 헬기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최기철의 동생이었어요. 작전 후 조사 과정에서 정보의 부정확성과 작전 계획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죠.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도연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군사법원은 도연의 판단이 작전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판결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최기철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는 도연을 원망했고 동생의 죽음은 도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15년간 복수를 계획한 것이었어요. 도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려 했던 것이죠. 형사는 최기철이 조사 과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도연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말.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죠.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강릉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민정은 병원에서 퇴원해 인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도연은 조사실에서 최기철을 마주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최기철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파인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최기철은 비웃듯 웃었어요. 오랜만이군, 지휘관. 최기철이 입을 열었죠. 도연은 조용히 최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기철은 계속 말했어요. 딸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냐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15년 전에 느꼈던 감정이라고 말했죠.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작전 지휘관으로서 내려야 했던 불가피한 결정이었어요. 만약 작전을 중단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죠. 최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합리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동생은 자네 선택으로 죽었어. 그게 사실이죠. 도연은 최기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자네가 지휘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나? 최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조사실을 나서며 도연은 형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죠. 최기철이 복역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온 도연은 차에 올라 인천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죠. 15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에 도착한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민정 옆에 앉았어요. 민정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아빠 괜찮아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창밖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